네, 형태적 특성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의 특성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망각, 막 잘 까먹고 하는 거 안전에 영향을 주죠. 주의력의 집중과 배분. 어떤 사람은 주의력이 아주 집중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또 배분, 주의력을 골고루 주는 사람, 협소하게 한쪽만 주는 미확인,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거. 또 예측의 수준이 좀 불확실한 거. 착오 이렇게 잘못 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착오는 안전거리론 할 때도 잠깐 나왔었죠. 다시 한번 위치의 착오, 오인, 순서의 오인, 또 패턴의 오인, 형태 오인, 기억 착오가 있다는 거. 요거 다시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네요. 자, 인간의 행동과 인간의 관계식, 시스템 성능, 시스템 퍼포먼스, 요걸 SP라고 하고, 인간 에러, 휴먼 에러, HE의 관계. 그래서 SP는 FHE 이꼬르 KHE. 여기서 F하고 F는 함수, K는 상수가 되죠. SP는 시스템 성능, H는 인간 과오. 네. 자, 여기에서 요 K값. 자, K가 약 1일 때 HE가 SP에 중대한 영향이 미친다. 여기 지금 요 K값, 요걸 말하는 거죠. 이럴 때는 HE가 SP에 중대한 영향에 끼친다. 그 다음에 K가 1보다 작을 때 HE가 SP에 리스크를 준다. 위험성을 준다가 되고요. 또 K가 약 0, 약 0은 0이죠. 오늘 HE가 SP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같아요. 요게 출제가 된 적이 있고 또 나올 수가 있겠네요. 요 관계식에서 K가 약 0일 때 내용으로 옳은 것은 HE가 SP에 휴먼 에러가 시스템 성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 인간 행동 관계 요소, 레빈의 식. 이것도 안전관리론 할 때 한번 나왔었죠. 이게 중복되는 게 잠깐 나오는 것은 안전관리론과 또 인간공학이 연결성이 있는 내용이 있고, 또 인간공학에 나오는 내용이 또 기계위험 방지 기술에 나오기도 하고, 안전관리론에 또 나왔던 내용이 저 건수안전 기술에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좀 겹치는 부분이 좀 몇 개 있습니다. 그건 좀 이해를 하시고요. 자, 레빈의 인간 행동에 관계되는 식 B = FPE. 이건 아주 중요하고 출제가 잘 된다고 했었죠. 안전관리론 할 때 내가 아주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B는 비헤비어, 행동. 그다음에 F는 함수, 펑션. P는 뭐냐? P, 퍼슨, 개체. 그다음에 E는 환경인데 인바이론먼트, 특히 환경 중에서 심리적 환경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었죠. B = FPE. 하여튼 그 시험 문제에는 레빈의 관계식 중에서 B는 뭘 말하느냐, P는 뭐냐, E는 뭐냐, 레빈의 인간행동 관계식으로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아주 출제가 잘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안전관리론에서 출제가 되기도 하고 또 인간공학에서 출제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인간 실수 확률에 대한 추정 기법, 인간 실수 확률에 대한 추정 기법의 종류에는 직무 2급도 분석이 있고, 요거를 TCRAM이라고 합니다. 타스크, 크리티컬리티, 레이팅, 어널리시스, 메소드. 첫 글자 따가지고 TCRAM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유급 사건 기법을 CIT라고 하고 첫 글자 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 과율
예측 기법 또는 인간 실수율 예측 기법이라고 하는데 THERP 앞으로 요게 아주 많이 등장을 할 거예요. THERP 테크니크 for Human Error Rate Prediction 요걸 뭐 따가지고 첫 글자 따가지고 THERP 이렇게 합니다. 조작자 행동 나무 OAT 여기서 첫 글자 딴 거고요. 또 인간 실수 자료 운행 HERP라고 하는데 여기서 첫 글자를 딴 이런 거예요. 자, 출제 유형 인간 실수 확률에 대한 추정 기법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거 종류를 갖다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직무 2급도 뭐 2급 사건 기법, 인간 과효율, 조작자 행동나무, 인간 실수 자료 운행이 여기 해당된다. 종류만 이렇게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뭐 지문에 요 세 개가 나오고 특히 지문에 잘 나오는 게 FMEA 요게 지문에 잘 나와 있어요. 이거 아니에요. 그건 고장 영향도 분석이라고 해갖고 5장 할 때 그 나오겠지만 실수 확률에 대한 추정 기법에는 FMEA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그 밖에 인간 에러 및 표시 장치에 관한 사항 중에서 인간 에러 확률 HEP Human Error Performance HEP로 나타나는데 인간 에러 확률을 갖다 구하는 식은 실수 발생의 전체 기여수 분의 실수의 수로 구해요. 그래서 요 식 아주 간단한 식인데 요 식을 가지고 푸는 문제가 출제가 잘 돼요. 적중 문제에 그 문제가 두 문제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2급 사건 기법 아까 인간 실수 확률에 대한 추정 기법의 종류 중에서 2급 사건 기법이 있었죠. CIT CIT가 뭐냐? 사고나 위험, 오류 등의 정보를 근로자의 직접 면접 근로자한테 직접 면접을 하고 또 조사 등을 수행하여 수집하고 인간, 기계 시스템 요소들의 관계 규명 및 중대 작업, 필요 조건 확인을 통하여 시스템 개선을 수행하는 기법이다. 여기서 뭐 핵심은 근로자한테 직접 면접을 하거나 또 조사 등을 수행해서 이러한 어떤 중대 작업 필요 조건 확인을 통하여 시스템 개선을 수행하는 기법이라는 거예요. 자, 요거 그대로 사고나 위험, 오류 등의 뭐 이렇게 중대 작업 필요한 조건 확인을 통하여 시스템 개선을 수행하는 기법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유급 사건 기법. 아니면 지문에 CIT라고 이렇게 나와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걸 고르는 문제. 크리티컬 인시던트 테크니크. 첫 글자를 이렇게 딴 것이죠. CIT. 자, 이제 요게 아주 출제 비중은 가장 높은 것은 이거다. 인간 과효율 예측 기법 THERP라고 하고 첫 글자 이렇게 딴 거죠. 이 내용은 뭐냐? 인간 실수의 분류 시스템과 그 확률을 계산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확률을 계산함으로써 원래 제품의 결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개발된 기법이다. 자, 출제 요 그대로 인간 실수의 분류 시스템과 그 확률을 계산함으로써 원래 제품의 결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개발된 기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러면은 인간 과율 예측 기법 이렇게 한글보다는 직접 이렇게 영어 약자로 지문에 나오는 경우가 아주 더 많죠. 이걸 고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확률론적 안전기법이다. 확률을 계산하는 거니까 확률론적 안전기법이다. 또 세 번째, 인간의 과오, 실수에 기인된 근원적 분석 및 안전공학적 대책 수립에 사용되는 기법이다. 이 3번 가지고도 또 출제가 되겠죠. 인간의 과오에 기인된 근원적 분석 및 안전공학적 대책 수립에 사용되는 기법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THERP. 자, 네 번째, 인간의 과오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된 기법이다. 정량적이에요. 정성적은 아니죠.
자, 가지처럼 갈라지는 형태의 논리 구조와 나무 형태의 그래프를 이용한다. THERP는 나무 형태의 그래프를 이용합니다. 자, 또 출제 유형. 다음 중 인간 과오율 예측 기법에 해당되는 내용을 해당된 내용으로 잘 나열된 것은 뭐 이렇게 몇 개가 써져 있겠죠. 자, 보기에는 비확률전적 뭐 완전 안전 기법이다. 뭐 이런 것도 있겠고, 또 인간의 과오를 정성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된 기법이다. 그런 것도 보기에 있겠죠. 그러면은 확률전적 안전 기법이다. 그걸 골라주고, 또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개발된 기법이다. 골라주고 하는 내용이 또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인간 과오율 예측 기법 좀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작자 행동나무 OAT에 있어서 환경적 사건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위하여 인정하는 활동, 뭐 감지 활동, 뭐 반응 활동, 진단 활동, 이런 것을 인정하는 활동이 돼요. 자, 코딩은 우리가 코딩이란 말 많이 쓰고 있잖아요. 원래 신호 정보를 새로운 형태로 변화시켜 표시하는 것이다. 뭐 암호화한다, 코딩화한다, 그런 거죠. 코딩의 뜻이.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앱 등을 개발하는 것도 우리가 코딩이라고 하죠. 자, 좋은 코딩의 시스템의 조건은 코드의 표준화, 코드의 식별성 잘 알아볼 수 있어야 되겠고, 코드의 검출성, 식별성, 검출성 거의 뭐 유사한 내용, 표준화가 돼 있어 줘야 되겠다. 이것도 그 출제가 된 적이 있죠. 좋은 코딩의 시스템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거, 코드의 표준화, 코드의 식별성, 코드의 검출성, 또 하나 다른 게 나오겠죠. 자, 표시장치, 디스플레이를 판독하기 용이한 조건.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표시장치가 있으면은 그 판독하기 용이한 조건. 수평 각도, 이렇게 수평 각도가 되겠죠. 최적 조건은 15도 좌우가 되고, 제한 조건은 95도 이렇게 좌우에서는 보기가 힘들다 거예요. 수직 각도, 위아래로 이렇게 보는 각도에서는 최적 조건이 0에서 30도 한, 그다음에 제한 조건은 75도 상한, 85도 하이 됩니다. 이거 출제가 된 적이 있죠. 디스플레이, 표시장치를 판독하기 용이한 조건으로 옳은 것은 수평 각도로서 최적 조건 15도 좌우, 이걸 갖다가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고 또 나올 수가 있다. 신호 검출 이론, STT, 시그널 디텍션 시오리 해서 SDT가 됩니다. 그 영어 약자도 좀 정확히 알아놓으시고요. 신호 검출 이론에 관한 사항, 잡음 속에서 신호를 검출할 때 어떤 그 지금 청각 신호에 관계되는 거잖아요. 막 잡음이 많이 막 들린단 말이에요. 신호에 검출할 때 신호에 대한 옳은 반응과 잡음, 일대 반응하는 잘못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이론이다. 그러니까 옳은 신호와 잡음을 갖다 구별하고 하는데 관계되는 이론이 신호 검출 이론이 됩니다. 자, 신호와 잡음이 중첩될 때 혼동이 일어나기 쉽다. 이건 뭐 당연한 말이죠. 신호 잡음이 중첩되면 혼동이 일어나기 쉽죠. 신호와 소음을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상황에 적용된다. 그때 이 이론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황에서 신호 검출을 간섭하는 소음이 있다. 소음이 있죠. 긍정, 허위, 누락, 부정. 이렇게 신호 검출 이론에서 어떤 그 신호와 잡음을 판정하는 조건으로 긍정,
허위, 누락, 부정이 있다는 거. 요 네 가지도 알아놓으시고요. 신호검출 이론에서 어떤 판정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긍정이 있으면 부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긍정이 있으면 꼭 부정은 있고요. 그다음에 허위와 누락이 있다는 거. 허위, 누락이 있어요. 네 가지 결과로 나눌 수 있다. 통제된 실험에서 얻은 결과는 현장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통제된 실험을 뭐 검출이 한 뭐 2.5가 나왔다, 3이 나왔다. 바로 이거는 그냥 바로 그 적용하기는 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몇 번 더 막 실험을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자, 출제 유형. 신호검출 이론에 관계되는 사항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뭐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간섭하는 소음이 있다. 뭐 혼동이 일어나기 쉽다. 특히 요 네 번째에서 답이 결정된다. 통제된 실험에서 얻은 결과는 현장에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다. 그대로 적용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게 맞는 말인데 그냥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 적용이 가능하다. 그걸 답으로 골라주는 문제가 많아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자, 신호 검출 이론에서 긍정, 허위, 누락, 부정이 있는데, 자, 긍정은 뭐고, 허위는 뭐고, 누락은 뭐고, 부정은 뭐냐? 이게 또 출제가 돼요. 자, 긍정은 뭐냐? 긍정. 여기다 이렇게 쓸까요? 자, 신호가 나타났을 때 그 신호라고 제대로 판정하는 거. 이게 긍정이에요. 허위는 뭐냐? 허위. 신호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신호라고 판정하는 거. 자, 신호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신호라고 그냥 판정하는 요 경우가 허위가 돼요. 허위. 자, 누락은 뭐냐? 누락은 그냥 신호를 잡음으로 판정. 완전히 엉뚱하게 지금 판정하는 거잖아요. 신호를 잡음으로 판정하는 거. 누락이라고 그래요. 자, 부정은 뭐냐? 부정. 여기도 보여질까요? 부정은 뭐냐면은 잡음을 잡음으로 판정하는 것을 자, 부정이라고 합니다. 자, 최근 출제에 요게 출제가 됐어요. 허위. 신호검출 이론 중에서 신호가 없었는데도 여기다 그냥 말을 좀 씁시다. 없었는데도 신호라고 판정하는 경우. 신호가 없었는데도 신호라고 판정하는 경우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허위. 그다음에 이제 누락이 또 이렇게 물어볼 가능성도 상당히 있겠네요. 신호를 잡음으로 판정하는 경우를 뭐라고 하느냐? 누락이 되는 거죠. 누락. 부정은 그냥 잡음으로. 긍정은 신호로 제대로 판정하는 거. 이게 긍정이고,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은 뭐 그냥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허위와 누락이 약간 좀 혼동될 수가 있는데, 허위는 신호가 없었는데 신호라고 판정하는 경우, 누락은 신호를 잡음으로 엉뚱하게 판정하는 경우가 누락이 되는 거예요. 자, 신호검출 이론의 응용 분야. 요것도 출제. 의료 진단. 뭐 이렇게 삐삐 이렇게 소리를 내 갖고 의료 진단에 응용할 수 있고, 품질 검사 소리로 이렇게. 그다음에 교통 통제에 활용할 수가 있다. 신호검출 이론의 응용 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거, 요 세 가지가 있고 다른 게 하나 있어요. 요거 내가 상당히 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했죠.
출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 이외에 이제 적중 문제를 풀겠는데요. 적중 문제 풀기 전에 이 앞쪽에 그냥 필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적중 문제 풀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좀 보충을 할까 해요. 인간 전달 함수. 예? 결점. 이런 게 있어요. 인간 전달 함수의 결점. 그러니까 인간한테 뭔가 전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작업 지시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인간은 이 수학적 전달이 참 불가능하죠. 수학적 전달이 그 정신 운동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인간 전달 함수의 결점으로서는 뭐냐? 입력의 협소성. 이거는 뭐 제대로 좀 가르쳐 주는 것이 좀 협소하다는 거예요. 광범위하게 이렇게 가르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시점적 제약성. 그냥 날마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막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불충분한 직무 묘사. 뭐 사람에 따라서 그 지시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겠고 또 사람에 따라서 이 받아들인 정도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바로 불충분한 직무 묘사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끔 이렇게 출제가 돼서 이렇게 보강을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에는 정신 운동의 묘사성, 이게 꼭 잘 등장해요. 그러면 요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인간 전달 함수의 결점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내가 또 다음 페이지를 좀 이용해서 좀 더 하나 좀 보충을 할게요. 자, 음성 통신에 있어서 소음 환경 지수. 이 청각 표시 장치의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통화, 이해도, 척도. 꼭 같은 말이에요. 뭔가 이렇게 청각 표시 장치에서 막 소음, 그죠? 제대로 갖다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느냐, 통화, 이해도, 척도가 되는데 소음 환경 지수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 AI. 명료도 지수 그래. 명료도 지수. 그 다음에 PNC. PNC는 선호, 소음, 판단, 기준 곡선. 선호, 소음, 판단, 기준 곡선. PNC. 세 번째, SIL. 음성 간섭 수준. 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PSIL. 요거는 우선 음성 간섭 수준. P가 앞에 하나 더 붙고요. 그래서 음성 통신에 있어서 소음 환경 지수에 해당되지 않는 거. 이게 이제 가끔 출제가 되면은 AI, PNC, SIL, PSIL. 뭐 다른 게 하나 나오겠죠. 지문에 잘 등장하는 것이 그냥 그것까지 얘기를 할게요. MAA. 이게 잘 등장을 해요. 요거는 MAA 뭐냐면은 최소 가청 각도예요. 그러니까 최소, 귀가 최소로 들을 수 있는 소리. 그러니까 그 소음 환경 지수하고 통화 이해도 척도하고는 거리가 먼 내용이죠. 이 내용 하나 알아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이 중에서 명료도 지수. 그러니까 AI죠. AI. 명료도 지수는 그 통화를 명확하게
잘 알아들 수 있느냐 못 알아듣느냐 그거잖아요. 우리가 AI란 말은 우리가 그 인공지능 그래서 요즘 많이 그 얘기가 되고 있죠. 4차 산업혁명 그것도 AI인데 이거 AI예요. AI는 뭐냐면은 Articulation 인덱스 요걸 따서 AI라고 그래요. 명료도 지수. 우리가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Artificial Intelligence 그걸 따가지고 AI 그러죠. 그러니까 차이가 있다. 자, 명료도 지수가 뭐냐? 명료도 지수 통화 이해도를 이해하는 척도가 되죠. 그다음에 각 옥타브대의 음성과 잡음의 데시벨 값에 가중치를 곱하여 합계를 구한다. 자, 요게 또 이게 출제가 돼요. 각 옥타브대의 음성과 잡음의 데시벨 값의 가중치를 곱하여 합계를 구하는 음성 통신에 있어서 그 지수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AI 명료도 지수를 골라주면 되는 문제. 이렇게 이제 합계를 구해 갖고요. 이제 0.3 이하가 나오면 값이 이거는 전송으로 부적당하다. 그 통화 이해도가 명료하지 않기 때문에 0.3 이하가 나오게 되면은 전송으로 부적당하다. 이런 개념이 AI가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이 이제 본문에 없는 내용인데 출제가 잘 되기 때문에 내가 보강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적중 문제 풀어볼까요? 인간의 눈에서 빛이 가장 먼저 접촉하는 부분은 뭐 있었죠? 각막이 되는 거죠. 접촉하는 부분은 각막이다. 인간의 시식별 기능에 영향을 주는 외적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사람의 개인차, 색채의 사용과 조명 이거 해당돼요. 외적 요인. 물체와 배경 간의 거리 되고요. 표적 물체나 관측자 이동 되죠. 이 사람의 개인차는 외적 요인이 아니라 내적 요인에 해당이 돼요. 그렇죠? 내적 요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인간의 귀, 이제 청각 표시 장치 때문에 귀가 나오겠죠. 귀에 대한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의는 귓바퀴와 외의도로 구성된다. 귓바퀴와 외의도로 구성되죠. 중이에는 인두와 교통하여 고실내압을 조절하는 유스타키오관은 중이에 존재합니다. 뇌이는 신체 평형감각 수용기인 반귀관과 청각을 담당하는 전정기관 및 와우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고막은 중이와 내이의 경계 부위에 위치해 있으며 음파를 진동으로 바꾼다. 음파를 진동으로 바꾸는 것은 맞죠? 근데 고막은 중이와 내이의 경계가 아니라 외이의 경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4번. 중이와 외이의 경계 부위에 위치해 있으며 음파를 진동으로 바꾼다. 자, 시각 심리에서 형태 식별의 논리적 배경을 정리한 게슈탈트의 사법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편성의 법칙 이거 없었잖아요. 접근성, 폐쇄성, 연속성, 또 유사성. 유사성이 또 하나 있었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그렇죠? 법칙은 접근성, 폐쇄성, 연속성, 유사성.
보편성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것도 우리 안전거리론에서 했었던 게 또 인간과학에도 있는 거죠. 정량적 동적 표시장치의 세 가지 기본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그냥 영어 지문으로 나오네요. 무빙 포인터 타입 있었죠? 무빙 포인터 이게 뭐예요? 우리말로 동치명. 동치명이죠. 디지털 타입 있었죠? 개수형. 무빙 스케일 타임. 무빙. 요건 그 눈금. 그러니까 동목형. 뭐 있었죠? 세팅 사운드 타입 뭐 이거 없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4번. 다시 이제 우리 정확히 말해서는 정목 동치명. 아까 그 1번이. 그다음에 개수형이고 그다음에 요 무빙 스케일 타입은 뭐 정침 동목형. 근데 보통 앞에 그냥 이거 생략하고 동치명 동목형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었죠. 수치를 정확히 읽어야 할 경우에 적합한 시각적 표시 장치는 동치명, 동목형, 수평형, 개수형. 개수형이죠, 개수형. 그래서 개수형에 해당되는 것이 택시 요금 그 미터, 그다음에 뭐 전력계 이런 게 해당되는 거죠. 4번이고요. 개수형 표시장치. 자, 정목 동치명은 눈금이 고정되고 지침이 움직이는 형태. 그죠? 주로 뭐죠? 온도계, 압력계, 고도계, 속도계 이런 거죠. 정침 동목형은 지침이 고정되고 눈금이 움직이는 형태. 체중계. 개수형은 기계 전자적으로 숫자가 표시되는 형태. 택시 요금 미터, 그다음에 전력계. 택시 요금 계기와 같이 숫자로 표기되는 정량적인 동적 표시 장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택시 요금 계기. 개수형이죠, 개수형. 일반적인 지침의 설계 요령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요 내용은 내가 1차뿐 아니라 2차 시험에 일반적인 지침의 설계 요령을 4가지 쓰시오. 4가지만 쓰시오. 3가지만 쓰시오. 이렇게 2차 시험에도 잘 나온다고 했었죠. 뾰족한 지침의 성각은 약 30도 정도를 사용한다. 약 30도가 아니라 약 20도 정도를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1번이 답이네요. 거리가 먼 것이니까 1번이 답이에요. 자, 지침의 끝은 눈금과 맞닿되 겹치지 않게 한다. 이런 원칙이 있었죠. 원형 눈금의 경우 지침의 색은 선단에서 눈의 중심까지 칠한다. 뭐 그때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렇게 지금 지침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요 중심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색깔을 칠한다. 이게 이제 구별하기가 더 쉽다는 거죠. 시차를 없애기 위해서 지침을 눈금면에 이렇게 밀착시킨다. 밀착시키되 작은 눈금과는 겹치지 않도록 한다. 작은 눈금과는 겹치지 않도록 한다. 뭐 이런 원칙이 있었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20도 정도를 사용한다. 이거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오네요. 지침의 끝은 눈금과 맞닿되 겹치지 않게 한다. 시차를 없애기 위해서 지침을 눈금면에서 밀착시킨다. 뾰족한 지침의 성각은 약 20도 정도로 사용한다. 가능한 뾰족한 지침을 사용한다. 이것도 그 설계 요령에 들어가 있어요. 원형 눈금의 경우 지침의 색은 선단에서 눈의 중심까지 칠한다. 표시장치 중 정적 표시장치에 해당하는 것은 정적 표시장치예요. 온도계, 속도계, 고도계 요거는 다 동적 표시장치가 되는 거죠. 도표, 그래프, 인쇄물 뭐 이런 것이 정적 표시장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 도표 인쇄물이 정적, 속도계, 온도계, 고도계, 이거는 동적 표시장치가 되는 거죠. 광원의 밝기가 100칸델라이고 10m 떨어진 곡면을 비출 때 조도는 몇 룩스인가? 조도를 구하는 문제죠. 이렇게 시험에 이렇게 잘 나오는 내용이죠. 자, 요걸 갖다 구하는 식은 조도는 거리 자승분의 광도다. 자승, 거리 자승분의 광도. 지금 거리가 10m 떨어진 곡면이니까 자, 10자승 분의 100. 10자승 하면 이게 100이네요. 100분의 100이니까 1럭스가 나온 거죠. 자, 답이 1번이에요. 이런 거 나오면은 정말 맞아야 되는 거죠. 조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조도. 광원의 밝기를 나타낸다. 요거는 광도죠, 광도. 작업면의 밝기를 나타낸다. 그 작업면의 밝기를 나타내는 것이 조도죠. 요게 조도예요. 광원에 의한 눈부심이다. 눈부심. 이건 뭐죠? 휘도. 일촉광이 말하는 광량이다. 자, 휘도예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작업면의 밝기를 나타낸다. 이거죠. 조도는. 그래서 조도는 어떤 물체나 표면에 도달하는 빛의 밀도를 말하며 작업면의 밝기를 나타낸다. 그래서 단위에는 럭스 또 푸트캔들 FC가 있었죠. FC. 작업장 내에서 반사경이 없는 점 광원에서 3m 떨어진 곳의 조도가 50룩스일 때, 3m는 50룩스일 때 5m 떨어진 곳의 조도는 얼마인가? 자, 이런 식으로 1차 시험도 꾸준히 잘 나오는 내용이고 특히 2차 시험에서도 아주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문제. 자, 그러면 요거 직접 우리가 푸는 걸로 이렇게 해설을 보면서 아시죠? 자, 조도는 거리 자승분의 광도이므로 지금 먼저 3m 떨어진 지점의 광도 x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지금 문제에서 광도는 전혀 이렇게 나타나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광도를 구하려고 하면은 3m 떨어진 지점의 광도 x를 구하면 자, 50. 조도는 지금 50이고 광도는 x, 거리 자승분의 광도니까 광도를 x로 두고 거리는 3m가 주어져 있으니까 3자승이므로 x는 50 곱하기 또 9, 3, 3은 9가 되죠. 그러니까 450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450 칸델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5m 떨어진, 우리가 이제 구하는 것은 5m 떨어진 곳의 조도니까, 자, 5m 떨어진 지점의 조도 y라고 하면 y는 5m니까 5자승분의 이제 광도가 450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5자승분의 450 하면은 5, 25, 450을 20으로 나누게 되면은 18룩스가 나오는 거죠. 약간 좀 응용한 문제인데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 2차 시험에서도 잘 나온다고 했습니다. 정량적 표시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에요.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양을 나타내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아날로그보다 디지털 표시장치가 유리하다. 그 반대예요.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가 더 유리합니다. 정확한 값을 읽어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디지털보다 아날로그 표시장치가 유리하다. 아날로그보다 디지털이 유리하죠. 정확한 값을 읽어야 하는 경우에는. 3번 동치명 아날로그 표시장치는 바늘의 진행 방향과 증감 속도에 대한 인식적인 암시 신호를 얻는 것이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번도 틀린 거예요. 자, 아날로그 표시장치는 바늘의 진행 방향과 증감 속도에 대한 인식적인 암시 신호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불가능한 단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동목형이 되는 거죠. 동치명은
그 바늘이 그 진행 방향과 증감 속도에 대한 인식적인 암시션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고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는 것은 동목형을 말하는 거예요. 자, 동목형 아날로그 표시장치는 표시장치의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장점이 있어요. 4번이 옳은 내용이에요. 답은 4번입니다. 동목형 아날로그 표시장치는 표시장치의 면적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 1번, 2번, 3번은 문제 풀 때 그 얘기했었던 그런 내용이에요. 정보를 암호화한 자극은 주어진 상황 하에 감지장치나 사람이 감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은 암호체계 사용의 일반적 지침 중에서 다음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사람이 감지할 수 있어야 되고 감지장치가 감지할 수 있어야 되고 요거는 검출성을 말하는 거죠. 검출성이 좋아야 된다. 검출성에 해당하는 거예요. 항공기 위치 표시장치의 설계 제원칙에 있어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항공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동 부분의 영상은 고정된 눈금이나 좌표계에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거 통합, 표시의 현실성, 추정 표시, 양립적 이동. 썼죠? 4번이에요. 자, 이런 스타일로 문제가 잘 나와요. 양립적 이동이에요. 여기 다시 한번 네 가지 그 설계 원칙 중에서 통합은 뭐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통합하여 상호관계를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게 통합의 원칙이고, 표시의 현실성은 표시장치에 묘사되는 이미지는 기준 틀의 상대적인 위치, 상하, 좌우, 깊이 등이 현실 세계의 공간과 어느 정도 일치하여 표시가 나타내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야 된다. 현실 세계 공간과 일치, 표시의 현실성. 자, 이제 추종 표시와 양립적 이동. 원하는 목표와 실제 지표가 공통 눈금이나 좌표계에서 이동해야 한다. 이게 추정 표시고요. 양립적 이동은 항공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이동 부분의 영상은 고정된 눈금이나 좌표계에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게 양립적 이동이에요. 근데 요거를 갖다가 혼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좌표계에서 이동해야 한다 하니까 양립적 이동이 아닌가? 자, 요거는 추정 표시라는 거. 그다음에 양립적 이동은 좌표계에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가 양립적 이동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비교해서 혼동하지 않도록 정확히 봐주는 게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